네가 방금 무슨 말을 중얼거린 것이냐? 누가 감히 내 놈 같은 것을 이 안에 들이라 하였느냐? 당장 끌어내라. 장남의 호통이 사랑채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문지방 가까이에 서 있던 어린아이는 그 소리에 어깨를 움찔떨었지만 이상하게도 발을 뒤로 물리지는 않았지요. 먼지가 밴 무명옷, 해진 소매, 추위에 붉게 튼 손등, 누가 보아도 장터 바닥에서 굴러다니는 천한 아이일 뿐이었지만 바로 조금 전 그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한마디는 방 안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북쪽 상인들의 말이었습니다. 돌아서려 하던 상인의 손이 멈추고 차를 들던 하인의 팔이 공중에서 굳고 노기와 수치를 억누르던 최태관의 시선마저 그 아이에게 가 닿았지요. 그날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한 것은 단지 한 장의 약조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채가 상단의 체면이었고 수십 년 쌓아올린 집안의 이름이었으며 늙은 가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자가 이름 없는 아이 하나였으니 세상 일은 사람 눈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채 문턱에 서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는 장터 바닥의 먼지보다도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한양 남문 밖 장터는 날이 밝기 전부터 사람들 숨으로 먼저 끓어오르는 곳이었지요. 생선 비린내와 떡 찌는 김, 약재 냄새와 젖은 집 냄새가 뒤엉킨 그곳. 한쪽 기둥 아래에 늘 같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우, 나이는 10살 남짓. 아이 앞에는 낡은 집신 몇 켤레와 해진 천조각, 반쯤 깨진 사기 그릇에 담긴 물이 전부였지요. 시우는 남이 벗어놓고 간 집신을 닦아주고 동전 몇 줌을 받아 살아갔습니다. 제 발에는 신을 것 하나 없으면서도 남의 집신만큼은 놀랄 만큼 반듯하게 닦았지요. 그러나 그 솜씨와는 별개로 사람들은 아이를 사람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집신을 발로 밀어놓고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어떤 이는 재수 없다는 듯 지나가다 흙먼지를 털어 넣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우는 소매 끝으로 얼굴을 훔치고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항변에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시우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끝에 겨우 동전 2댐을 손에 쥐고 떡을 사려 갔는데 어떤 사내가 먼저 돈을 내면 더 큰 떡을 주겠다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지요. 시우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돈만 챙긴 채 사람들 틈으로 사라져버렸고 아이는 뒤늦게 쫓아가다 몇 번이나 넘어져 흙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우는 결심했습니다. 2번 다시는 남의 말에 속아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시우는 장터에서 귀를 닫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 말이 끝난 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얼굴빛을 바꾸는지, 어떤 말이 값을 올리고 어떤 말이 값을 깎는지 아이는 늘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객주집에 드나드는 북쪽 상인들의 낯선 말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모두 같은 소리처럼 들렸지만 시우는 말보다 손짓을 먼저 보고 손짓보다 눈빛을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객주집 뒤 볏짚 더미 옆에 몸을 웅크리고 낮에 들은 소리를 아주 작게 입안에서 다시 굴려보곤 했지요.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고 적어둘 글도 몰랐습니다. 다만 많이 듣고 틀리고 다시 고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시우는 객주집 담벼락 가까이 앉아 집신을 닦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무심코 따라하고 말았습니다. 짧은 소리 하나였지만 그것을 들은 중년 사내가 곧장 돌아서며 눈을 부릅떴지요. 내 놈이 방금 무슨 소리를 한 게냐? 놀란 시우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내는 사람 약을 올리느냐며 다가왔고 시우는 본능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바로 그때 객주집 처마 및 그늘 아래 서 있던 늙은 하인 하나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태관 대감댁의 오래된 신복 경수였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른 어깨, 찢어진 소매, 그런데도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 굶주린 아이의 눈이 아니라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아이의 눈이었지요. 사내가 재수없다는 욕을 남기고 떠난 뒤에도 경수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다 저문 뒤
객주집 뒤편 헛간 앞에서 다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안에서는 시우가 낮에 들은 북쪽말을 혼자 더듬더듬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 낮에 들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경수의 눈빛이 그 순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이었고 곧 놀람이었으며 마침내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한 예감이 되었지요.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장터 아이가 어둠 속에서 혼자 낯선 말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장터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핫집 냄새 밴 허름한 헛간에서 잠든 그 아이가 머지않아 어느 큰 집의 문턱을 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장터의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곁집 냄새 밴 허름한 헛간에서 잠든 그 아이가 머지않아 어느 큰 집의 문턱을 넘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경수는 평소보다 이르게 장터로 나왔습니다. 늙은 하인의 걸음은 느려 보였으나 눈은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지요. 사람을 오래 부린 자는 물건보다 사람을 먼저 살핍니다. 그는 객주집 앞을 지나며 시우가 늘 앉던 기둥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잔 얼굴은 아니었으나 손은 어제와 다름없이 집신을 닫고 있었지요. 세상은 놀랄 만큼 잔인하면서도 또 놀랄 만큼 무심합니다. 어제 아무리 큰 깨달음을 얻었어도 오늘 배를 채울 돈이 없으면 다시 손을 움직여야 했습니다. 경수는 모른 척 아이 앞에 낡은 집신 한 켤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우는 고개를 들었다가 곧 다시 숙였습니다. 눈앞에 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옷감과 자세만으로도 평범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닦을 수 있겠느냐? 경수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습니다. 시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이는 말을 아끼는 법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말하는 가난한 아이는 대개 손해를 보았으니까요. 경수는 집신을 맡긴 채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처 약재상 앞에 서서 마치 다른 볼일이 있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은 계속 아이에게 머물러 있었지요. 시우는 그런 눈길을 느끼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손끝으로 진흙을 긁어내고 천으로 닦고 해진 끈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대충 해도 될 낡은 집신이었지만 아이는 대충 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작은 일 하나에 자신의 값이 달린다는 것을 본능처럼 아는 법입니다. 잠시 뒤 경수가 돌아왔을 때 집신은 처음보다 훨씬 단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집신을 들여다보다가 동전 2댐을 내려놓았습니다. 품댐보다 많은 돈이었지요. 시우는 손을 내밀었다가 멈췄습니다. 한 6이면 됩니다. 경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욕심을 낼 줄 모르는 아이인지 받을까 두려운 아이인지 잠시 가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더 주는 것을 왜 마다하느냐. 시우는 낮게 말했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돌려달라는 이들도 있사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웃지도 않았으나 마음속으로는 작게 놀랐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 입에서 나오기엔 지나치게 늙은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전 한 춘만 남기고 나머지는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글은 아느냐?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숫자는 조금 보옵니다. 북쪽말은 어디서 배웠느냐? 그 질문에 시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경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숨기고 싶었으나 이미 들킨 일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배운 적은 없사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알게 되었단 말이냐. 시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믿지 않을 말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 듯 했지요. 경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캐물을수록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고 기다릴수록 드러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올 생각이 있느냐. 시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장터에서 낯선 어른을 따라가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속아본 기억은 아직 몸에 남아 있었지요. 경수는 그런 표정을 읽고 덧붙였습니다. 싫다면 그만두어도 된다. 다만 하루 품곤 장터보다 나을 것이다. 시우는 손안의 동전 한 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여기서 버틴다 해도 저녁이면 또 허기뿐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낯선 길은 늘 두려웠습니다. 아이는 오래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 되옵니까? 경수는 짧게 답했습니다. 귀를 쓰는 일이다. 그 말은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우는 천 조각과 소를 챙겨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경수는 앞서 걷고 아이는 두 걸음쯤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시우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늘 앉던 기둥, 익숙한 욕설, 떡 냄새와 먼지, 자신을 하찮게 여기던 세상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도 그곳이 조금 멀어 보였지요. 두 사람은 한양 안쪽 큰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넓은 길에는 장터와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기름칠한 수레바퀴 냄새, 잘 지은 집 담장에서 풍겨나오는 나무 냄새, 향 좋은 비단옷에서 스치는 은은한 냄새였습니다.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더 깨끗한 곳에 들어설수록 자기 옷의 남루함이 또렷해지는 법이니까요. 경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아이의 발걸음이 작아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느리게 걸었습니다. 오래 사람을 이끈 자는 재촉하지 않고도 속도를 맞출 줄 압니다. 한참 뒤 두 사람은 높은 담장과 커다란 대문 앞에 멈췄습니다. 문 위에는 오래된 나무 현판이 걸려 있었고 드나드는 하인들의 발걸음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시우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이런 집은 장터에서 멀리 바라본 적만 있었지 가까이 서본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최가택이다. 아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제 객주집에서 들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북쪽 상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주고받던 바로 그 이름. 시우의 가슴이 다시 한번 세게 뛰었습니다. 경수는 문지기에게 고개만 끄덕였고 문은 곧 열렸습니다. 안쪽 마당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장터처럼 소리를 질러야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낮은 목소리로도 모든 일이 굴러가는 곳처럼 보였지요. 시우는 제 발의 먼지가 바닥에 흔적을 남길까봐 걸음조차 조심했습니다. 하인 몇이 아이를 힐끗 보았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경수가 데려온 사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설명은 충분했던 것입니다. 경수는 시우를 행랑채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이라 해도 창고와 다를 바 없었지만 갓집 헛간보다는 따뜻했고 바람도 덜 들었습니다. 그는 낡았지만 깨끗한 옷 한 벌과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먼저 씻어라. 시우는 쉽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깨끗한 물은 이상하게 더 귀하게 느껴졌지요. 경수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네가 쓸 물이다. 그 한마디에 아이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얼굴과 손을 씻었습니다. 검은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흙먼지와 함께 지난날의 냄새도 조금씩 씻겨나가는 듯 했지요. 옷을 갈아입고 나온 시우를 본 경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남루함이 거치자 아이 얼굴에 아직 어린 기색이 남아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장터에서는 살아남느라 늙어 보였고 지금은 비로소 10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여전히 또래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수는 그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잠시 쓰고 버릴 재주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곧 손님이 온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거라. 아는 채 하지 말고 들은 것은 가슴에 담아라. 시우는 긴장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장터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이미 멀어졌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마당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 하나가 뛰어와 숨을 고르며 외쳤지요. 대감마님께서 사랑채로 모두 들라 하십니다. 북쪽 상단 사람들이 벌써 도착했습니다. 경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귀가 우리 집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 시우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는 경수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사랑채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이는 경수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사랑채 문턱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운데 상석에는 최태관이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장부를 든 서리들과 집안 어른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지요. 맞은편에는 북쪽 상단 사람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모피 끝자락에 먼 길의 추위가 아직 남아 있었고 눈빛은 계산기처럼 차가웠습니다. 방 안 한쪽에는 장남 민석이 서 있었습니다. 비단 옷은 반듯했고 목소리는 자신만만했으나 이마에는 옅은 땀이 맺혀 있었지요. 그는 북쪽 상인의 말을 집안 사람들에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자꾸 엇나간다는 데 있었습니다. 상인이 짧게 말하면 민석은 길게 풀었고 상인이 얼굴을 굳히면 민석은 웃으며 괜찮다 했습니다. 최태관은 처음에는 참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눈빛이 무거워졌습니다. 거래는 말 한마디에 값이 오가고 집안의 운도 함께 움직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북쪽 상인 우두머리가 낮고 빠른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하자 민석은 잠시 굳었습니다. 뜻을 놓친 것이 분명했지요. 그러나 그는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는 사람은 종종 진실보다 허세를 먼저 붙잡습니다. 민석은 헛기침을 한 뒤 태연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들은 우리 조건을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태관은 안도의 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 상인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매는 굳어졌고 수행원 둘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낮게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경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틀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 누구도 북쪽 말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문가에 서 있던 시우의 가슴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은 장터에서 여러 번 들었던 표현과 닮아 있었습니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조건이 터무니없으니 떠나겠다는 뜻에 가까웠지요.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서면 무엄한 죄를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하면 이 집은 속은 채 거래를 잃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최태관이 도장을 들려는 순간 시우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옵니다.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꺼번에 뭔가로 쏠렸지요. 민석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방금 무슨 말을 중얼거린 것이냐? 누가 감히 네 놈 같은 것을 이 안에 들이라 하였느냐? 당장 끌어내라. 바로 그 호통이 사랑채를 흔든 것이었습니다. 시우는 겁에 질렸으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아직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어디까지 설 수 있는지 지켜보려는 듯 했지요. 최태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말이 무엇이냐? 시우는 떨리는 숨을 고른 뒤 북쪽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툴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방 안 사람들은 뜻을 몰랐으나 북쪽 상인의 눈빛이 단번에 바뀌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시우를 노려보더니 곧 놀란 얼굴로 다시 앉았습니다. 수행원 둘도 동시에 고개를 들었지요. 시우는 최태관을 향해 몸을 낮추고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받아들이겠다 하신 것이 아니옵니다. 이 값으로는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 하셨사옵니다. 더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집이 사람을 속이려 한다 여기신다는 뜻이옵니다. 최태관의 손에서 도장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민석은 급히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거지아이가 어찌 저 말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북쪽 상인이 탁자를 손바닥으로 치며 빠르게 무언가를 쏟아내자 민석은 다시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출출출출은 아예 한마디도 옮기지 못했지요. 시우는 두려움에 손끝이 떨렸지만 상인의 표정을 보며 뜻을 짚어냈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까 통역한 자가 거짓말을 했다 하십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 얼굴이 차례로 굳어졌습니다. 최태관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담긴 눈빛이었지요. 민석은 입술만 깨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경수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이 아이를 제가 데려왔사옵니다. 어젯밤 우연히 제주를 보아 혹시 몰라 곁에 세워두었사온데 지금 보니 우연이 아니었던 듯 하옵니다. 최태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늙은 상인은
숫자만 세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 말에 욕심이 섞였는지, 누구 말에 두려움이 섞였는지 보는 눈도 함께 지닌 자였지요. 그는 천천히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은 갈아입혔으나 손등의 상처와 굶주린 흔적은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만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도망치지 않는 눈이었지요. 최태관은 낮게 물었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시우라 하옵니다. 네가 저 말을 정말 알아듣느냐? 시우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니옵니다. 들은 것과 표정을 함께 짚어 맞춘 것이옵니다. 방안 몇몇 사람들은 그 말에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아는 체하지 않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말하는 아이는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태관은 천천히 등을 세우며 북쪽 상인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하시오. 이번에는 이 아이가 옮길 것이다. 그 한마디에 민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남의 자리보다 신뢰가 먼저 움직이는 순간이었지요. 시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금까지 장터 아이였던 자신이 이제 이 큰 집의 운명이 걸린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한순간에 사람을 다른 강물로 밀어넣는 법이었습니다. 시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금까지 장터 아이였던 자신이 이제 이 큰 집의 운명이 걸린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세상은 참으로 한순간에 사람을 다른 강물로 밀어넣는 법이었습니다. 북쪽 상인 우두머리는 시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느렸으나 더 날카로웠지요. 아이를 시험하겠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시우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려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귀는 소리를 팼고 눈은 상인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처음 문장은 익숙한 말이 섞여 있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최태관에게 옮겼습니다. 지난번 약속한 수량이 아직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하십니다. 최태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고 사정을 아는 자라면 놀랄 말이 아니었으나 외부 손님 앞에서 드러날 일은 아니었지요. 상인은 곧바로 두 번째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빠르고 길었습니다. 시우는 첫머리를 놓칠 뻔했으나 곧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장터에서 배운 것은 완벽히 듣는 법이 아니라 놓친 것을 나머지로 메우는 법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집과는 오래 거래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오늘 답을 듣고 떠날지 남을지 정하겠다 하십니다. 방안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리들은 서로 눈치를 살폈고 하인들조차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민석은 이를 악문 채 시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아이가 말을 잘할수록 자신의 무능이 더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최태관은 흔들리지 않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우리 쪽 말을 전해라. 사흘만 말미를 주면 수량을 채우겠다 하라. 시우는 북쪽 상인을 향해 서툴지만 또렷하게 말을 옮겼습니다. 발음은 완전하지 않았으나 뜻은 닿았습니다. 상인은 눈썹을 살짝 올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꾸했지요. 시우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짧은 말은 대개 마음을 접은 사람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은 길다 하십니다. 오늘 해지기 전 답이 없으면 다른 상단으로 가겠다 하십니다. 최태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한번 움찔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경수는 사태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오늘 거래가 끊기면 단지 한 번 손해로 끝나지 않을 터였습니다. 북쪽 상단과 틀어졌다는 소문은 한양장터 전체로 번질 것이고 최가 상단의 이름값도 함께 흔들릴 수 있었지요. 그때 민석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 아이 말만 믿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최태관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네가 다시 말해 무엇을 더 망치려 하느냐. 민석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으나 사람들 앞에서 신뢰를 거두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자식을 세우지 못한 집안은 밖에서 먼저 흔들리고 안에서 나중에 무너지는 법입니다. 북쪽 상인은 답답하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우가 무심코 상인의 수행원이 중얼거린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낮은 소리였지만 아이 귀에는 또렷했지요.
창고 냄새, 젖은 상자, 곰팡이, 시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급히 최태관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님, 저들이 단지 수량 때문만은 아니라 하옵니다. 지난번 받은 물건 일부가 젖어 상했다고 말하고 있사옵니다. 최태관은 처음으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일은 안쪽 창고 사람들만 아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상인 우두머리도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들끼리 나눈 낮은 말을 아이가 알아들었다는 뜻이었지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더니 이번에는 훨씬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이냐? 최태관이 물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말은 옮기면 집안 체면이 상하고 숨기면 지금 얻은 믿음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아이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집에는 주인을 속이는 사람이 안에 있다 하십니다. 아니면 어찌 젖은 물건이 버젓이 실려왔겠느냐 하십니다. 방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고지기와 서리들의 얼굴빛이 차례로 변했습니다. 민석은 괜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욕입니다. 당장 내쫓으십시오. 그러나 그의 고함은 오히려 허전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최태관은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장사하며 알았습니다. 가장 시끄럽게 화내는 자가 가장 불안한 자일 때가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 침묵하던 최태관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수, 예, 대감마님, 창고를 다시 열어라. 지난번 북쪽으로 나간 물건 목록도 모두 가져와라. 경수는 즉시 허리를 굽혀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집안이 살 길은 숨기는 데 있지 않고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북쪽 상인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다가 처음으로 표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믿음은 완벽한 집안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잘못을 감추지 않는 집안에서 비로소 생기지요. 시우는 그제야 몰래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리는 풀려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아이의 떨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이제 최태관과 북쪽 상인 사이, 그리고 안에서 썩어가는 무언가를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잠시 뒤 경수가 장부와 목록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최태관은 그것을 직접 펼쳐 한 줄 한 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담담했으나 눈빛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방안 누구도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시우는 느꼈습니다. 이제 거래만이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 운명까지 함께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몇 장을 넘기던 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방안 누구도 아직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순간 시우는 느꼈습니다. 이제 거래만이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 운명까지 함께 뒤집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최태관은 장부를 내려다본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숨은 더 얕아졌지요. 마침내 그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지난달 20날 비에 젖은 상자를 따로 빼두라 적혀있다. 그런데 왜 이틀 뒤 북쪽으로 나간 물건 수량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있느냐. 창고지기 박노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분명 따로 두라 명받았사옵니다. 누가 다시 실으라 했느냐. 최태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더 무서웠습니다. 박노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방안 사람들 얼굴을 한 번씩 훑다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 어르신께서 급한 거래이니 보내라 하셨사옵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민석은 곧장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입니다. 저 늙은이가 제 허물을 피하려 꾸며내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너무 빨랐고 너무 컸습니다. 억울한 자의 화라기보다 들킨 자의 화에 가까웠지요. 최태관은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했느냐. 민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지요. 집안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거래를 놓치면 손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상한 물건을 속여 보냈느냐. 민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시 막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물건으로 메우면 되었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북쪽 상인 우두머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지요. 시우는 그 뜻을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이라 하느냐? 최태관이 물었습니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거래는 다음번에 칼이 되어 돌아온다 하십니다. 방안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는 물건보다 믿음으로 오래가는 법이니까요. 최태관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모자라서 실수한 것이냐? 아니면 알고도 한 것이냐? 민석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께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 공기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욕심만 있을 줄 알았던 장남의 속내에 오래된 서러움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눈에는 늘 경수만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는 모자란 자식이었습니다. 이번 거래만 성사시키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충직한 하인에게 가장 괴로운 순간은 주인을 지킨 일이 자식의 상처가 되었음을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상처가 잘못을 씻어주지는 못하지요. 최태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가장의 얼굴에는 아버지와 주인이 동시에 서 있었습니다. 피부치를 감싸고 싶은 마음과 집안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마음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었다면 실력을 쌓았어야 했다. 거짓을 쌓은 것이 아니라. 민석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말은 꾸중이 아니라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최태관은 경수를 향해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민석은 장부와 창고 일에서 손을 떼게 하라. 사랑채 출입도 금한다. 민석은 믿지 못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장남에게서 권한을 거두는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난다는 뜻이었지요. 아버님, 더 말하지 마라. 최태관의 한마디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수치,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나갔고 문턱을 넘기 직전 시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짧은 시선이었지만 칼끝처럼 날카로웠지요. 시우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집안을 살렸을지 몰라도 동시에 누군가의 원한도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쪽 상인은 그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최태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시우는 그 뜻을 옮겼습니다. 집안 안을 먼저 바로잡는 자와는 다시 거래할 수 있다 하십니다. 그것은 용서라기보다 마지막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최태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예를 표했습니다. 해지기 전 새 물건을 보여드리겠소. 상인은 고개를 끄덕인 뒤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거래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많지 않았지요. 북쪽 상단이 떠나기 전까지 새 물건을 마련하고 집안 안의 혼란도 수습해야 했습니다. 방안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자 시우는 문가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자기 역할은 끝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태관의 목소리가 그를 붙들었습니다. 너는 남아라. 시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잘한 일 끝에 벌이 따라오는 세상을 너무 많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경수 역시 아이를 한번 바라보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모두 나가고 문이 닫히자 최태관은 피곤한 얼굴로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 집은 거래도 잃고 얼굴도 잃었을 것이다. 시우는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은 다만 들은 것을 말씀드렸을 뿐이옵니다. 최태관은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들은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일이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경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행랑채 허드렛 일로 돌리지 마라. 경수는 곧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 대감마님. 내일부터 글과 숫자를 가르쳐라. 귀만 밝은 사람은 반쪽 재주다. 시우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장터 아이에게 글은 담장 넘어 세상 같은 것이었지 자신에게 허락된 적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최태관은 아이의 놀란 얼굴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다만 잊지 마라. 재주가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재주를 어디에 쓰느냐가 사람을 높인다. 시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구에게도 쓸모있는 존재라 불려본 적 없는 아이에게 그 말은 처음 받아보는 이름 같았습니다. 바깥에서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북쪽 상단은 아직 마당에 머물러 있었고 창고 쪽에서는 하인들이 새 물건을 고르느라 분주히 뛰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위기 한가운데 있었지만 시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가장 크게 바뀐 것은 거래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한가운데 장터에서 주워온 아이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한가운데 장터에서 주워온 아이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날 해가 완전히 지기 전까지 최가 집안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창고 문은 연달아 열리고 닫혔고 하인들은 땀에 젖은 채 상자를 옮겼습니다. 상한 물건을 골라내고 가장 좋은 물건만 다시 추려 북쪽 상단 앞에 내놓아야 했지요. 경수는 마당과 창고, 사랑채 사이를 쉼없이 오갔습니다. 늙은 몸이었으나 움직임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위기 앞에서 오래 단련된 사람은 당황하는 대신 먼저 손을 움직이는 법입니다. 시우는 행랑채 처마 밑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야 한다는 마음은 컸으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장터에서는 몸만 움직이면 되었지만 이런 큰 집에서는 아무데나 손대는 것조차 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경수가 그를 불렀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마라. 사람 손은 쓸 곳이 많다. 시우는 얼른 달려갔습니다. 경수는 작은 장부 한 권과 먹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부르는 수량을 듣고 이 서리에게 전해라. 네 귀가 밝다 했으니 틀리지 말아라. 시우는 당황했습니다. 그를 모르는데 장부 곁에 서도 되는지 두려웠지요. 그러나 경수는 이미 다른 곳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숫자를 듣고 서리에게 전했습니다. 처음 2번은 목소리가 작아 되무팀을 당했고 3번째부터는 또렷해졌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쓸모있게 여길 때 생각보다 빨리 자랍니다. 해가 기울 무렵 다시 사랑채에 상자 셋이 들여졌습니다. 북쪽 상인 우두머리는 직접 뚜껑을 열어 물건을 살폈습니다. 뿌리의 굵기, 향, 색, 마른 정도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지요. 방 안에는 아무도 말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것은 단지 거래가 아니라 최가 집안의 이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참 뒤 상인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짧은 한마디가 나왔고 시우는 숨을 고른 뒤 옮겼습니다. 이번 한 번은 믿겠다 하십니다. 그 순간 방안 사람들의 어깨가 동시에 내려앉았습니다. 최태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예를 갖추었습니다. 북쪽 상인도 처음으로 엷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거래는 다시 이어졌고 끊어질 뻔한 줄은 가까스로 매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집안 공기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위기는 막았으나 안쪽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물러가고 사랑채 문이 닫히자 최태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 사이 몇 해는 더 늙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그는 경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눈이 흐려졌구나. 경수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자책 앞에서 섣부른 위로는 오히려 무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흐려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믿으신 것이옵니다. 최태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눈을 가리기도 하지요. 시우는 문가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태관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다 손짓했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시우는 조심히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늘 무서웠느냐? 뜻밖의 물음이었습니다.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히 답했습니다. 많이 무서웠사옵니다. 최태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운 줄 아는 자가 더 믿을만하다. 두려움도 모르고 나서는 자는 대개 남까지 망친다. 그 말은 민석을 향한 꾸짖음이면서 동시에 시우에게 주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그는 경수에게 명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행랑채 잡빌에서 빼라. 네 곁에 두고 가르쳐라. 경수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시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분간되지 않았지요. 큰 집 가까이에 머무는 것은 배를 만지 않을 기회였지만 잘못하면 더 크게 내쳐질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시우에게는 작은 방 하나가 내어졌습니다. 행랑채 끝. 햇빛은 잘 들지 않았으나 비바람은 막을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낡은 이부자리와 물동이 하나, 낮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장터 헛간에서 자던 아이에게는 궁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우는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기만의 문이 있는 공간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경수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얇은 책 한 권과 새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글을 배운다. 시우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인이 글을 배워도 되옵니까? 경수는 아이를 잠시 바라보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배워도 되느냐고 묻는 사람은 대개 배워야 할 사람이다. 그 말은 꾸짖음 같으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시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고개만 깊이 숙였습니다. 울음을 보이는 버릇은 오래전에 버렸지만 마음까지 굳어진 것은 아니었지요. 경수는 돌아서기 전 한마디를 더 남겼습니다. 오늘 네가 집안을 살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오늘은 겨우 문 하나를 닫았을 뿐이다. 안에는 아직 바람이 남아있다. 시우는 그 뜻을 완전히 알지 못했으나 민석이 사랑채를 나가며 자신을 노려보던 눈빛은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가 집안은 겉으로는 조용했습니다. 마당 등불은 차례로 꺼졌고 하인들 발소리도 잦아들었지요. 그러나 조용한 집일수록 속에서는 더 많은 생각이 뒤척이는 법입니다. 사랑채에서는 최태관이 홀로 장부를 넘기고 있었고 행랑채 안쪽 방에서는 민석이 술병을 깨뜨렸으며 경수는 처마 밑에 서서 어두운 하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 시우는 책상 위 붓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낯선 기대가 더 사람을 깨우는 밤도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안, 시우는 책상 위 붓을 손에 쥔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낯선 기대가 더 사람을 깨우는 밤도 있다는 것을 아이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아직 마당에 서리가 남아있을 때 경수는 약속대로 시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배움은 해보다 먼저 움직인다. 시우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얇은 이부자리였지만 장터의 엿집보다 따뜻했고 지붕 아래에서 잔 밤은 몸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었지요. 그러나 마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회인지 시험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수는 아이를 서고 옆 작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상 하나와 종이, 먹, 붓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 앞에 앉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장터 아이에게 이런 자리는 늘 다른 사람의 것이었으니까요. 경수는 군더더기 없이 붙잡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손가락 힘, 손목 높이, 숨 고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었지요. 글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먼저 흐트러지면 획도 삐뚤어진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획은 떨렸고 둘째 획은 먹이 번졌으며 셋째 획은 종이를 찍고 말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북쪽말을 옮길 때보다 더 부끄러웠지요. 경수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다만 찢어진 종이를 치우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남 앞에서 자란 재주보다 혼자 있을 때 못하는 것을 견디는 힘이 더 귀하다. 시우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내내 아이는 한 글자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잘하는 법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경수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시우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으나 곧 먹지 못했습니다. 너무 따뜻한 음식 앞에서 사람은 오히려 망설이게 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복은 늘 꿈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경수는 못 본 척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배려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래된 사람의 배려일 때도 있습니다. 오전이 되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북쪽 상단과 맺은 새 거래를 위해 하인들이 오가고 장부를 정리하는 서리들도 바빴지요. 그러나 분주함 속에도 어딘가 비어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장남 민석의 자리였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날 때마다 하인들은 저도 모르게 눈길을 피했습니다. 어제까지 호통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권한을 잃었으니 사람들은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등을 보고 소문을 만들고 있었지요. 시우는 물동이를 들고 마당을 지나가다가 행랑채의 안쪽 문틈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고작 거지 새끼 하나 때문에 이를 가는 소리와 함께 그릇 깨지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시우는 걸음을 멈췄다가 곧 움직였습니다. 들은 체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조금 빨라졌지요. 원망은 대개 힘없는 자를 먼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최태관은 시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아이는 긴장한 채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태관은 장부 몇 권을 펼쳐놓고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시우는 조심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태관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글은 얼마나 익혔느냐. 아직 한자도 반듯하게 쓰지 못하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최태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 하지 않는 점은 여전하구나. 그는 장부 한 권을 앞으로 밀었습니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숫자는 본다 했지. 이것을 보아라. 시우는 가까이 다가가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자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숫자와 반복되는 표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이는 조심히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수량이 앞뒤와 다르옵니다. 최태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줄은 경수조차 지나친 부분이었지요. 누군가 뒤늦게 숫자를 고쳐 적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최태관은 장부를 덮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썩은 뿌리가 하나가 아니구나. 집안 안에서 민석 혼자만 움직인 일이 아닐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우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집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채를 나서려던 순간 최태관이 다시 불렀습니다. 시우. 예, 대감마님. 네가 두려워도 입을 열었던 어제를 잊지 마라. 사람은 가난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 스스로 입을 닫을 때 낮아진다. 시우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칭찬보다 더 무거운 선물처럼 가슴에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경수는 시우를 데리고 창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사람 눈이 적은 곳이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 장부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예. 그리고 민석 도련님을 혼자 마주치면 곧장 피하거라.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소인이 미움을 샀사옵니까? 경수는 아이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옳은 일을 한 자가 미움을 사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래서 옳은 일이 어려운 것이다. 시우는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 식구들과 하인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흩어졌습니다. 시우에게도 작은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밥과 국, 짭조름한 나물 한 접시뿐이었으나 아이는 한동안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늘 남은 음식 냄새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누군가 자신 몫이라며 차려준 밥상이 눈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첫 숟갈을 떠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러나 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이 사라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방문 밖에서 아주 미세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시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고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으나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곧 멈추었습니다. 잠시 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아이는 이불 속에서 눈을 크게 뜬 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가 왔는지 보지 못했지만 짐작은 할 수 있었지요. 이 집은 자신을 받아들인 만큼 동시에 누군가는 자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문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었고 시우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세상 바람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따뜻한 방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세상 바람이 모두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시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얇게 내려 있었고 어제 누군가 남기고 간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지요. 작은 신발 자국이 아니라 성인 남자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그 자국을 바라보다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를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은 대개 약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경수는 아이 얼굴만 보고도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러나 곧장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입을 열 때 더 정확한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글 공부가 시작되자 시우는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획은 흔들렸고 먹은 번졌습니다. 경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일이 있었느냐? 시우는 잠시 망설이다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밤에 누군가 문을 열려 했사옵니다. 경수의 눈빛이 잠시 굳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란 기색을 감추고 다시 종이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배워야 한다. 약한 자는 재주라도 있어야 산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시우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떨리던 손끝이 조금씩 가라앉았지요. 한낮 무렵 집안은 또 다른 긴장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상단에서 사람이 다시 왔다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다고 했지요. 최태관은 곧 사랑채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경수도 시우를 데리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문 밖에 세워두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북쪽 상단의 젊은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 우두머리의 조카라 했지요. 그는 조선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알아들을 만큼은 했습니다. 사내는 예를 갖춘 뒤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상단은 다음 달부터 남쪽 바닷길 물건도 함께 다루려 합니다. 믿을 만한 집과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면 돈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최가 집안에는 다시 한번 큰 기회가 찾아온 셈이었지요. 그러나 기회는 늘 시험과 함께 옵니다. 사내는 말을 이은 뒤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다만 집안 안이 아직 시끄럽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랑채 공기가 다시 싸늘해졌습니다. 바깥 거래를 살려도 안쪽 소문을 막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이었지요. 최태관은 담담히 답했습니다. 시끄러운 집이 아니라 시끄러운 것을 바로잡는 집이라 전하시오. 젊은 사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뜻밖의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난번 어린 통역 아이를 다음 만남에도 세워주십시오. 우리 숙부가 그 아이 귀를 높이 샀습니다. 방안 사람들 시선이 다시 시우에게 쏠렸습니다. 아이는 몸이 굳었습니다. 칭찬을 받는 순간조차 이렇게 두려울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지요. 민석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분노했을 터였습니다. 최태관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소. 손님이 물러난 뒤 경수는 시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좋은 일 같으냐? 시우는 솔직히 답했습니다. 모르겠사옵니다. 경수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 대답이 맞다. 세상에서 남이 너를 찾는다고 모두 좋은 일은 아니다. 그는 이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네가 눈에 띄면 널 지키려는 사람보다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더 빨리 생긴다. 시우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고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는 장부 하나가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숫자가 고쳐진 바로 그 장부였지요. 최태관은 곧 사람들을 모아 문을 걸어 잠그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서리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우는 사랑채 뒤편에 서 있다가 문득 어젯밤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만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려 집안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경수는 사람들을 하나씩 살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 가장 먼저 창고에 간 자가 누구냐? 아무도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시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하나 본 것이 있사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아이에게 쏠렸습니다. 시우는 움츠러들었으나 말을 이었습니다. 새벽에 물 흐르러 나갔을 때 서리 한 분의 신발 끝에 젖은 종이 조각이 붙어 있었사옵니다. 창고 바닥 종이와 같은 빛이었사옵니다. 지목당한 젊은 서리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곧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누가 시켰느냐? 최태관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입술을 깨물다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석 도련님이옵니다. 방안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권한을 빼앗긴 뒤에도 민석은 물러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태관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미숙함은 꾸짖을 수 있어도 집안을 무너뜨릴 고집은 더는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는 경수에게 명했습니다. 민석을 지금 당장 데려오너라. 잠시 뒤 민석이 끌려오듯 사랑채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시우를 보자마자 비웃듯 말했습니다. 또 저 아이 말이 증거가 되었습니까? 최태관은 분노를 억누른 채 물었습니다. 장부를 없애려 했느냐? 민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미 저를 버리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잃겠습니까? 그 말에지 체념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태관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버린 적 없다. 네가 스스로 너를 버리고 있을 뿐이다. 민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는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경수가 막으려 했으나 최태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게 두어라. 모두가 놀란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최태관은 피곤한 눈으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쫓겨난 자식은 원망만 키운다. 제발로 돌아와 무릎 꿇을 자리만 남겨두어야 한다. 그 말은 냉정했으나 동시에 마지막 아버지의 자비이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시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말 하나가 또 누군가를 벼랑으로 밀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경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탓이라 여기지 마라. 썩은 나무는 바람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안이 먼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시우는 말없이 이불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미 금간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일은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이미 금간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최가 집안은 겉으로는 다시 안정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창고에서는 새 물건이 드나들었고 사랑채에는 상인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북쪽 상당과의 새 약조도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지요. 하인들은 다시 분주하게 움직였고 장터에서는 최가 집안이 위기를 넘겼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겉이 고요한 집일수록 안쪽에서는 작은 금이 더 또렷하게 울리는 법입니다. 민석은 집안에 남아 있었으나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았고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그가 반성 중이라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더 큰 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시우는 그런 말들을 들었으나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남의 속을 먼저 짐작하는 버릇은 장터에서 배웠지만 이제는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법도 함께 배우고 있었습니다. 글 공부는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시우는 새벽마다 붓을 들었고 낮에는 숫자와 장부 보는 법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 쓰는데 온 힘이 들었으나 어느새 짧은 이름쯤은 읽을 수 있게 되었지요. 경수는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아이가 모르는 척 게으름 피운 적이 없다는 것만은 마음속으로 높이 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태관은 시우를 다시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상 위에는 남쪽 바닷길에서 올라온 물품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네 귀만 쓸 것이 아니다. 눈도 써야 한다. 시우는 조심히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 사이에 이상하게 비어있는 줄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앞뒤 수량은 맞는데 운송 날짜가 한 번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가리켰습니다. 최태관은 한참 장부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보았다. 누군가
한 번 빼돌리고 다시 내온 흔적이다. 시우는 놀랐습니다. 글과 숫자는 아직 낯설었지만 거짓은 모양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요. 말로 속이든 장부로 속이든 어딘가 어색한 틈이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북쪽 상단의 우두머리가 직접 최가 집안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지난번보다 훨씬 편한 얼굴이었고 최태관과 오래 알고 지낸 벗처럼 차를 마셨습니다. 시우는 곁에서 조용히 말을 옮겼습니다. 상인은 문득 시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물건보다 귀하다. 뜻을 전한 뒤 시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칭찬은 아직도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지요. 최태관은 잠시 웃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귀한 것은 맞지만 아직 내 집 사람은 아니다. 방 안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경수조차 고개를 들었지요. 상인이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부족하오? 최태관은 차잔을 내려놓고 담담히 답했습니다. 재주는 있으나 뿌리가 없다. 사람은 재주만으로 오래 서지 못하오. 그 말은 냉정했으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사람으로 들이려면 이름과 자리, 책임까지 함께 주어야 했으니까요. 시우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곳에서 먹고 배우고 있었지만 여전히 문터간과 박 사이 어딘가에 서 있다는 뜻이었지요. 상인이 돌아간 뒤 경수가 아이를 불렀습니다. 상심했느냐? 시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원래 제 자리가 아니었사옵니다. 경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은 포기하는 말을 너무 일찍 익힙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네 자리가 아니었다면 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 말은 처음으로 경수가 건넨 격려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집안에는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남쪽에서 들어와야 할 배 한 척이 늦어진다는 소식이 온 것입니다. 물건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북쪽 상단과의 약조에도 금이 갈 수 있었지요. 서리들과 하인들이 분주히 뛰었고 최태관의 얼굴도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그때 민석이 오랜만에 사랑채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으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이번 일은 제가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방 안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민석이 먼저 고개를 숙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태관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으나 또 믿기 두려운 아버지의 침묵이었지요. 민석은 머리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망친 신뢰를 제가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습니다. 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노려보던 사람인데도 무릎 꿇은 뒷모습에서는 미움보다 처절함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태관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이번에는 네 자리만 잃는 것이 아니다. 집안 전체가 흔들린다. 민석은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알고 있사옵니다. 오래 침묵하던 경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한 번은 보내보심이 어떠하옵니까? 돌아올 길까지 막으면 사람은 더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최태관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거라. 그러나 혼자 가지는 마라. 모두가 누구를 붙일지 궁금해하던 순간 최태관의 시선이 시우에게 향했습니다. 네가 함께 가라. 시우는 자신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소인이옵니까? 네 귀와 눈이 필요하다. 민석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자존심에는 모욕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결정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끝내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낮게 대답했습니다. 받들겠사옵니다. 그날 밤 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집 밖 먼 길에 나서게 되었고 함께 가는 이는 자신을 미워했던 장남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감시하러 가는 길인지 누군가와 함께 다시 서보게 되는 길인지 아직 알 수 없었으나 세상은 또 한 번 자신을 익숙한 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자 두 사람은 같은 말에 오르지 않고 나란히 길을 나섰습니다. 서로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길 위에서 둘 중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물건 한 척을 구하는 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긴 길 위에서
둘 중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정이 물건 한 척을 구하는 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안개를 가르며 길을 나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말 위에 탄 민석은 앞만 보았고 시우는 그보다 반 걸음 뒤에서 조용히 따랐지요. 장터에서는 늘 사람들 소리 속에 살았는데 넓은 들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 강나루 가까운 객주에 이르렀습니다. 남쪽에서 올라오던 배는 이곳에서 하루 쉬었다 가기로 되어 있었으나 선착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관리인에게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지요. 어젯밤 다른 상단 사람이 웃돈을 얹어 배를 돌려 세웠소.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군가 최가 집안을 노리고 먼저 손을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며 물었습니다. 어느 상단이냐? 관리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소. 다만 한양 말씨를 쓰더이다. 시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집안 밖의 경쟁이 아니라 집안 안 사정을 아는 누군가가 움직였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석은 곧장 말을 돌려 남쪽 길로 더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우는 선착장 바닥에 남은 자국을 바라보다 낮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배는 멀리 가지 않았을 듯하옵니다. 민석은 짜증 섞인 얼굴로 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시우는 젖은 밧줄 자국과 아직 마르지 않은 물길을 가리켰습니다. 새벽에 떠났다면 벌써 마를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가까운 지류 어딘가에 잠시 숨은 듯하옵니다. 민석은 한동안 아이를 보다가 처음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앞장서라. 두 사람은 강가 좁은 길을 따라 한참 내려갔고 작은 갈대숲 뒤에 숨겨진 배 한 척을 찾아냈습니다. 배 위 사람들은 최가 집안 사람임을 알아보자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민석은 분노하여 따지려 했으나 시우가 먼저 선장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겁먹은 자의 눈이 아니라 누구에게 들킬까 두려운 자의 눈이었습니다. 시우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돈만 받고 움직인 이들이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사옵니다. 민석은 처음으로 아이 말을 곧장 믿었습니다. 그는 선장을 다그쳤고 마침내 이름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최가 집안의 먼 친척이자 오래전 장사 자리에서 밀려난 자 최준호였습니다. 그는 민석이 실각한 틈을 타 거래선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민석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이 아니라 집안 그림자였군. 그 웃음에는 분노보다 자책이 더 짙었습니다. 자신이 집안을 흔든 사이 다른 이가 틈을 파고든 것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배를 돌려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민석이 처음으로 시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나를 도왔느냐? 시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소인은 도련님을 도운 것이 아니옵니다. 최가 집안을 도운 것이옵니다.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례하다 화냈을 말이었으나 이제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잠시 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를 아직 미워하느냐? 시우는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한 적은 있었사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꾸짖음보다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한양에 돌아왔을 때 최태관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뒤였습니다. 경수가 준호의 움직임을 미리 짐작하고 사람을 보내두었던 것이지요. 사랑채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준호는 결국 죄를 인정했고 집안에서 영영 내쳐졌습니다. 거래선도 지켜냈고 안팎의 적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태관의 얼굴에는 승자의 기쁨이 없었습니다. 늙은 가장은 천천히 민석을 불렀습니다. 이번 길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민석은 오래 침묵하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리를 먼저 탐한 자는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은 자는 끝내 자리도 잃는다는 것을 배웠사옵니다. 최태관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머리 위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꾸짖음보다 늦은 용서가 더 사람을 바꾸는 법입니다. 이어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시우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익숙한 듯 하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지요. 최태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을 2번 살렸다. 한 번은 거래를, 한 번은 사람을. 시우는 급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소인은 받은 은혜를 갚았을 뿐이옵니다. 최태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모두가 목숨 걸고 진실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는 경수에게 준비한 문서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사람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우는 최가 집안의 양자로 들이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 문화의 제자로 삼겠다. 글과 장부와 세상 이치를 모두 배우게 하라. 양자가 아닌 제자라는 말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피를 잊지는 않되 뜻을 잊게 하겠다는 선언이었지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시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질투 대신 묘한 안도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자신을 일깨운 거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시우에게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의 자존심으로는 쉽지 않은 예였습니다. 시우는 당황해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경수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깥마당에는 늦은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때 집신을 닦던 아이는 이제 책과 장부를 배울 자리에 서 있었고, 오만하던 장남은 무릎 꿇는 법을 배웠으며, 늙은 가장은 피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높은 곳에서 무너지고 낮은 곳에서 다시 세워집니다. 최태관은 마지막으로 집안 사람들을 둘러보며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기억하라. 집안을 망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거짓이고 집안을 일으키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사람됨이다. 그날 이후 최가 집안의 장부에는 처음으로 시우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재산 목록도 하인 명단도 아닌 배움의 장부 첫 줄에 말입니다. 그리고 시우는 붓을 들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신을 밟고 지나간 세상을 미워하며 살지 않겠다고. 대신 누구도 이유 없이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배우고 만들겠다고 말입니다.